대통령, 억울했던 걸까요? 아니면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지만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른 아침부터 대통령 관저로 갔지만 대통령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죠.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공수처는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공수처는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그야말로 인간 벽을 세우는 바람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었고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뉴스7 첫 소식 장동건 기자가 그 삼엄했던 분위기부터 먼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이 서울 한남동 공관촌 검문소 출입문을 지나 경내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경찰 특별수사단 50명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째인 오늘 오전 공수처가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대거 몰려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주말이나 낮 시간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 적힌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영장 집행에는 비상계엄 TF팀장인 이대환 수사사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있는 관저 200m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저지에 가로막혔고 5시간 반 가까이 대치하다 결국 낮 1시 반쯤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된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철수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어디에서 길이 막힌 걸까요? 일단 지지자들을 지나 군부대와 마주치지만 이를 뚫고 관저 200m 앞까지 진입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또 이걸 막아섰죠.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경호처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적법한 일이었던 겁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저로 들어가려는 공수처 수사관들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은 건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대통령 경호처였습니다. 관저 외곽을 경호하며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부대는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공수처는 대치 끝에 군부대의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저지를 맞닥뜨리면서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 측에 형사소송법과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수색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호처 측에 사전에 경고했지만 경호처는 완강하게 공수처의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경호처의 강경한 대응에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결국 5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의 논리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출입 통제도 할 수 있다는 경호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체포를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던 공수처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호법엔 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상황에선 출입 통제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관저 건물 주변을 경호구역으로 구분해 공수처 인력의 출입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이틀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조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은 경호처 인력들의 모든 과정을 체증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만들어 저항했고 일부는 개인 화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요. 안전이 우려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120명 등 총 150명입니다. 대통령 관저 정문부터 대형버스로 막힌 상황에서 이들은 차로 진입하는 걸 포기하고 직접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초소 근처에서 또 한 번 차량에 가로막혔는데 이른바 1차 저지선으로 불린 곳입니다. 먼저 경호 인력 50여 명이 길을 막았는데 경호처 차장은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군인까지 합류하고 30분가량 대치가 이어진 뒤 1차 저지선은 가까스로 통과하지만 이내 2차 저지선을 마주합니다. 2차 저지선을 피해 산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지만 100m 정도 언덕을 올라가자 버스와 승용차 10대가량이 관저 앞을 또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2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 인력과 군인들이 모두 합류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팔짱을 끼고 관저를 막아서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공수처 검사 3명이 협의 끝에 관저에 갔지만 경호처장과 변호인단이 나와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이 지연되며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일어났고 일부 경호 인력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는 등 안전이 우려돼 공수처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는 모습이 MB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 의원은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온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진입하지 말라고 설득했는데 이때 일부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MBN이 당시 상황에 담긴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도착한 윤상현 의원이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관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윤 의원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들어온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접 만났고 추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관계자들이 관저 정문에서 수백 미터 올라왔고 경호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더 이상은 못 간다며 대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치선은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경호처하고 또 공수처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소위 말해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당연히 영장 청구권이 없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물러나라고 설득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담당한 부장검사니 아주 사람이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오늘 집행하겠다고. 집행을 막는 일부 관계자들과 공수처 관계자 간 몇 차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에 임명됐고 지난해 8월 최상병 외압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처음으로 확보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대통령 관저에는 윤상현 의원만 들어갔는데 윤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문을 열어줘 관저에 입장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고 대치한 이들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대통령의 경호는 기본적으로 3중 경호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곽 경호는 군이, 그 다음은 경찰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 경호를 맡게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그들은 각각 누구의 지휘를 받는 건지 권영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대통령 관저 경호는 3중 구조로 이뤄집니다. 관저를 중심으로 바깥부터 군,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배치됩니다. 외곽 경호에 투입되는 55 경비단과 33 경호대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 신분이지만 경호처가 직접 지휘하고 수방사는 인사 등의 권한만 있습니다. 기동 타격 임무를 맡는 33 경호대는 소규모만 포함돼 55 경비단을 중심으로 경호가 이뤄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접 경호를 맡는 202 경비단은 서울경찰청 경호부대로 작전과 전투 통제권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가집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에 대비해 관저 인근엔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와 약 2,700명도 배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는 추위 근접 경호 라인에서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도 경호 예우는 유지되는 만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결국 경호처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공수처가 경호망을 뚫고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렇게 3단계 경호를 받는데 공수처는 관저 진입 직전까지 간 거죠. 때문에 특히 최전방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은 55 경비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70년대 군사 정권 시절엔 창설됐었는데 부대장 신상 등 부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군사 비밀에 붙여져 있고 군 내에서는 핵심 요직으로 꼽히며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대 출신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 관저 외곽 경비는 경찰인 101 경비단이 맡았습니다.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은 1 경비단과 함께 북악산 등 인근 지역 경비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55 경비단이 경찰 대신 관저 인접 지역 경비를 주로 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공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2022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이후 창설된 55 경비단은 경호처의 작전 통제를 받아 대통령 호위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육군 내 핵심 요직으로 장성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여겨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소령 시절 이 부대에 근무하면서 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국방부는 55 경비단 동원은 경호처 소관이라면서 불법적 상황에 동원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긴박 그 자체였습니다. 150명이 하나가 돼 움직였고 이 중 80명이 관저로 진입했죠. 관저 진입부터 철수까지 그 긴박했던 5시간 반을 김태희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이 과천청사를 출발한 건 오전 6시 14분. 이 차량은 1시간쯤 뒤인 7시 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의 경력이 관저 인근에 배치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오전 8시부터입니다. 공조본 차량이 관저 앞 미니버스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하자 오전 8시쯤 공조본 관계자들이 차에서 내려 철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저 내에는 수사 인력 30명과 경찰 50명 등 총 80명이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관저 정문 1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군 병력이 투입된 2차 저지선에 다시 가로막혔습니다. 오전 9시 53분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안 군부대를 뚫고 관저 건물 앞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했습니다. 10시 11분 공조본이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장이 수색을 허가하지 않아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됐고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에서 철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관저 진입 뒤 5시간 반 만에 무산됐고 국민들은 긴박함 속에 이를 지켜봤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경호에는 한치의 빈틈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경호 대상자의 모든 순간을 지켜내겠습니다. 경호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쓴 자기소개 글입니다. 통상 경호처장은 군인이나 경찰, 경호처 출신들이 맡아왔는데 박 처장은 경찰 출신이죠. 박 처장은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경호한 만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이 연호를 외칩니다. 공수처 집행을
결국 체포가 무산되자 집회 참석자들은 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9월 전임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임명된 인물입니다.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꼽힙니다. 2010년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뒤 사직하고 19대 총선에서 충남 공주시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박 처장은 임명 뒤 윤 대통령 일정 대부분을 최측근에서 그림자처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몽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단은 박 처장과 계엄 사태 간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은 중지됐지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대통령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차례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남동으로 가봅니다. 강수영 기자, 아직도 집회가 열리고 있나 봅니다. 네, 제가 있는 대통령 관저 주변은 한마디로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가, 남쪽으로는 윤 대통령을 체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충돌을 막으려고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어 교통은 마비 수준이고 걸어서 바로 코앞을 가려고 해도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꼭 지켜야 한다고 소리치며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편파적으로 이거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같은 민심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부터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진을 하다 현재 한남 고가차도 주변에 멈춰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계라며 하루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주말인 내일도 모인다고요? 네, 양측 모두 내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은 내일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며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단체는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도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전정희 기자,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의 반응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의 부상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온종일 긴장감 있게 이 상황을 지켜봤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대통령실도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무산되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면서 관저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요. 하지만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법정 대응은 변호인단이 해야 할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요.
앞서 공수처가 정진석 비서실장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윤 대통령 측은 무엇을 근거로 거부했을까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 무효인 만큼 이에 따른 영장 집행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가 적용 예외로 영시된 점을 다시 한번 비판했는데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에게 가서 불체포 특권 예외라고 하고 그냥 체포하면 되냐 이겁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영장은 위헌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한 것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위법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불법 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강조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 문제도 언급했는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체포가 불발되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았으니 윤 대통령에게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집행이라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미 나온 영장은 일단은 다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일단 영장 집행 뒤 준항고 같은 것을 통해서 싸워보는 거고요.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를 막았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려면 폭행과 협박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수처와 경호처가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지만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런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행을 막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집행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체포든 영장심사든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공수처 역시 현재로선 윤 대통령에게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그럼 앞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비롯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니 이전보다는 소통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고 밝히고 약 1시간 뒤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여부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나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선임계가 제출되면 공수처가 영장을 재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영장 집행 이후 이뤄질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경호를 강화해왔습니다. 공수처 청사 인근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경찰버스가 이중으로 차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공수처 건물 3층에 별도의 조사실이 준비됐고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조사실 내부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직접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한 공수처는 100쪽 분량의 질문지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주요 계엄금 지휘부 수사 기록을 검찰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협의하는 등 조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 시계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 건지 법조팀 현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대치 상황도 미리 예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실패했습니다. 네, 공수처는 철수 이후에 관저 안까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까지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약 110명 정도였는데요. 이 가운데 80명가량이 관저 200m 거리까지 접근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측 경호 인력에 막혔습니다.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진입을 막았다고 공수처는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집행 인력의 2배가 넘는 경호 인력과 대치하고 한때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던 상황이라 안전 문제를 우려해 철수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많은 경호 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공수처의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수처는 재집행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집행 인력을 늘리든지 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니 오늘 빼고 이제 3일 정도가 남은 겁니다. 내일과 모레는 주말, 마지막 날인 6일은 월요일 평일이죠. 네. 공수처는 재집행을 언제 어떻게 할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사흘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집행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 당장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말과 평일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평일인 오늘도 한남동 관저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죠. 주말에는 집회 운집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저 진입 이전부터 영장 집행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주말에 이뤄지지 않으면 평일인 6일 하루밖에 안 남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대비를 더 철저히 할 수가 있겠죠.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영장 집행에 실패할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영장 집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또 이렇게 실패할 경우 그 다음에 영장 집행 기간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반환하고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도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다시 영장 효력에 관한 법적 논쟁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경호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혹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속한 시일 안에 선임계를 내겠다.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도 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하기는 부담이 큰 만큼 체포와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계속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점을 찾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키를 쥔 사람은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 대행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만큼 최 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 경호처에 공수처가 진입하게 허용하라고 하면 된다 이거죠. 하지만 최 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회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과 임명권이 있다며 이를 발동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왜 군인과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당해야 합니까? 최상목 대행은 지금 지휘권을 발동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하지만 최 대행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하길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행의 대행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하는가에 대해서도 현재는 경제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해 선을 긋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 최 대행은 기업인과의 만남과 주한 미국 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대내외 안정 메시지 발신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대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따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실패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수괴 체포가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요. 이재명 대표도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 내란 수괴 신속 체포라며 즉각적인 재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 등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는데 특히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소속 의원들은 도주 우려가 확인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영장 집행 중지에 경제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포 시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경호처 전력을 고려해 체포 지원 인력을 더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고위직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예정된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월권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당 차원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고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예외적으로 경호처가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대목을 두고는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해 3권 분립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입니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여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과 공수처를 방문해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로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한남동에 집중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전 일찍부터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하면서 국회 관심은 하루 종일 체포영장 집행에 쏠렸습니다. 네. 아침 지도부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은 각각 무리한 영장 집행이다,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일부 격앙된 표현도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발광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정신 못 차리고 새해 첫날부터 발광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영장 집행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탄핵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야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속내는 어떻던가요? 특히 국민의힘은 이걸 바라보는 속마음이 참 편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도부 입장과는 다소 다른 시각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체포영장 거부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MBN에 더 이상 마냥 버틸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 것이 왔다고 말했고,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매듭지어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탄핵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비상식과 혹세 무민으로 역사적 과오를 막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의원총회를 두 번이나 연 거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어요. 네, 민주당은 어제부터 전 의원을 상대로 내린 비상대기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든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 인근에 머물 것을 당부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비상대기령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체포영장 불발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는데 공수처의 중도 포기 결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같은 비상대기를 유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사실 이렇게 성토의 목소리를 내는 거 외에 또 달리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너무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MBN에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게 최 권한대행과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면 된다면서 정치적 행위가 과해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집행 거부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과도하게 정쟁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다른 중진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민생 회복하는 데 당이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구호와는 별개로 또 실제 대통령실 경호 책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죠.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경호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선 결국 최후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호처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 의원은 고발은 너무 오래 걸린다. 공수처로 하여금 영장을 청구토록 해서 잡아들여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슬프지만 우리에겐 수사 대상이 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꽤 있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반발은 했을지언정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과거 검찰 소환에 협조하지 않겠다 주장했던 전두환 씨 역시도 법원의 영장 집행에는 저항하지 않았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는 퇴임 후 7년 만인 1995년 12월 군사반란과 내란 등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 자택 앞에서 성명을 내고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전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새벽 발부된 영장과 함께 수사관들이 합천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결국 체념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집 밖으로 나와 호송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던 전 씨와 달리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자발적으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이상 실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소식을 CNN 등 주요 외신들은 긴급 타전하고 실시간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히 군부대에 의해 영장 집행이 막힌 걸 부각해 보도했습니다.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미국 CNN 방송은 한국 특파원을 연결해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부터 한국 특파원을 연결해 한 달여간 진행된 상황까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Saying he's not going to go down, he's going to fight until the end. So there have been no negotiations. 뉴욕타임즈와 BBC는 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했고 일본 언론도 톱뉴스로 전하며 실시간으로 한국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군부대에 가로막힌 점을 부각했습니다. 외신들은 합법적 체포영장 시도를 병력이 가로막는 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고 대통령이 자신을 구금하려는 당국에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국내 상황을 세심하게 보도했습니다. CNN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극적인 대치를 벌이다 체포 시도가 중단됐다며 또다시 한국을 연결했습니다. What we don't know the answer to is what's next. What could happen between now and Monday? We don't know.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추후 다시 집행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달 3일,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계엄령 선포부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한 달을 이번엔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투 끝에 국회는 곧바로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직접 공고하면서 혼란했던 서울의 밤은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탄핵안 표결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가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두 번째로 표결에 붙여진 탄핵안이 결국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고 검찰 특수본과 공수처는 모두 4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안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될 무렵 3차 출석 요구까지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계엄 선포 한 달 만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통령 체포는 불발됐지만 내란 가담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은 줄줄이 재판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계엄 포고령 원문과 국회 진입 시도 당시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록도 전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계엄령 포고문의 원문입니다. 정치 활동을 막고 포고령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엄 사령관의 서명도 돼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을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총장은 포고령을 발표한 뒤 경찰에 국회 투입 인력을 추가 요청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좀 당황스럽고 이런 걸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이 문을 부수더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앞서 곽 사령관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폭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앞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계엄 관련 사령관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고 문상우 정보사령관도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통령 신병 확보 외에 수사와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을 다음 주 초 재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장 차원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문제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왜 3명 다 임명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조율이 돼야 되는 문제여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 8개의 법안 중 가장 시급한 법으로 판단하고 대통령 체포 문제와 맞물려 필요성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법안이 폐기되면 즉각 재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협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일단 재표결은 부결시킨 뒤 야당 단독특검 추천 등 독소 조항을 빼고 수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기존의 입장 달라진 것이 없다. 저희 의총 거쳐서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국회 추천목 3명 중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 등인데 우 의장은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한편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마지막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다녀오느라 대통령 변호인단이 바로 관저로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변론 기일 날짜를 오는 14일로 지정하고 일주일에 2차례씩 기일을 잡아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헌재법상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변론 기일에는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준비기일 후 일주일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준비기일에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신속한 심리 그리고 가장 적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는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근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재판부는 앞으로 시작될 변론에서의 쟁점 정리와 증거 채택 절차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회 측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확보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법상 탄핵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첫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양측은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국회 측이 사실상의 재판 지연이라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 측은 지연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반박하며 언론이 너무 적대적이다.
되레 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렇게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입증할 분량이 많아 준비가 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면이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증거 자료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국회 측도 소추 결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사실상 지연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씀은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으신 거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 프레임을 씌운다며 반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 지연을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지연해서 저희가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왜곡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준비 기일을 더 열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안국제공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동안, 그러니까 26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압수수색이 어제 오전에 시작됐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오전부터 관제탑을 포함한 무안국제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본사 등 총 3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는데요. 영장에 적힌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두 곳은 어제 마무리됐지만 무안공항 사무실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 10시 43분쯤, 그러니까 26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관련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경찰은 활주로 주변 구조물이 적정했는지,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그리고 기체의 정비 이력 등을 살펴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활주로 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 정비 관련 기록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금 전 유족 측은 모욕성 게시물을 쓴 작성자들을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는데 이 부분 수사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무안공항 분향소에 많은 추모객이 다녀갔다던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방문을 했다고요. 네, 참사 엿새째인 오늘 이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각지에서 모인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희가 빈소를 정면으로 촬영할 수는 없었지만 2,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너무나 애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못한 생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영원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무안공항을 방문해 분향소를 참배한 뒤 참사를 겪은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참담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멀리서나마 마음을 보는 이들도 많았는데 무안군으로 이틀간 11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공항 합동 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운영되기로 했지만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운영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나흘 만에 사고 여객기의 꼬리 부분 잔해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로컬라이저가 박힌 콘크리트 둔덕도 파헤쳐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증거가 될 엔진도 확보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채로 남아 참사의 잔혹함을 보여준 제주항공 보잉 737 여객기 꼬리 부분에 크레인 줄이 연결됐습니다. 잠시 후 크레인이 꼬리 부분을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나흘 만에 들춰진 꼬리 부분 아래에선 미처 수습하지 못한 잔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복잡하게 엉킨 전선이 참사 순간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당국은 꼬리 부분만 마저 수색하면 수습이 99% 완료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발견된 시신편을 수습하느라
인양 작업이 2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둔덕에 대한 수색도 이뤄졌습니다. 둔덕을 파헤치자 콘크리트 구조물과 동체 표면이 고개를 내밉니다. 흙더미를 한참 털어내자 여객기 엔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류와 충돌해 고장난 것으로 추정되는 엔진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핵심 증거입니다. 꼬리 날개 위에도 모든 기체는 다른 정해진 장소로 이동을 시킬 것이고 사고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의 사무실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를. 당국은 새로 발견한 유류품과 함께 이미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107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 직전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1차 착륙에 실패하고 복항을 시도한 직후 기체가 통제불능에 빠진 것으로 유추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제탑에서는 5,000피트까지 고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지만 고도를 올리긴커녕 거의 수평으로 또 항로를 벗어나 북서쪽으로 날아올랐거든요.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친 직후 기체 이상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직후 메이데이를 선언했습니다. 정상적인 착륙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기장은 착륙을 포기하고 복항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기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인 복항을 위해서는 고도 5,000피트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기체는 거의 수평으로 낮게 날아올랐습니다. 엔진 추진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방향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01 방향으로 접근한 사고기가 그대로 정북향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했지만 기체는 북서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 북동쪽으로 5분 거리에 있는 광주공항으로 착륙지를 변경한 것도 검토했지만 사고기가 관제탑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최초 01 방향 활주로의 정상적인 재접근이 어려워지자 조종사와 관제사는 19 방향 활주로 착륙으로 협의했습니다. 고도 5,000피트 상승과 항로 방향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고기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MBN 취재 결과 사고기의 기장은 메이데이 선언 직후 기체 이상을 관제탑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특별한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남청 사고조사본부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그러면 사고 당시 조종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제부 이승훈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시 사고 상황부터 다시 재구성을 해보죠. 네, 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제주항공 사고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오전 8시 54분 사고기 기장은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관제탑은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3분 뒤인 8시 57분 관제탑은 사고기의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분 뒤인 8시 59분 사고기는 급하게 관제탑에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죠. 그리고는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고도를 높여 날아오릅니다. 이른바 복항, 고어 라운드를 결정한 건데요. 여기까지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이른바 주류 충돌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복항이 이뤄지는 순간 조종사는 기체 이상을 관제탑에 급하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관제탑에서 정상적 복항을 위해 북쪽으로 5,000피트까지 올라가라고 지시했지만 사고기는 북서쪽으로 향하면서 고도는 더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양쪽 엔진이 모두 나갔거나 전자장치가 꺼지는 이른바 셧다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조종사와 관제탑은 급선회를 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을 협의했고 관제사는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이 시간이 오전 9시경인데요. 사고기는 동체 착륙을 하다 활주로 밖에 있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고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둔덕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잠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2m 콘크리트 둔덕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아직도 모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가 2023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 설계를 맡았던 업체를 찾아가 물어봤는데요.
이 업체도 언제 누가 처음 그 둔덕을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자신들은 2m 둔덕 위에 놓인 로컬라이저와 그것을 떠받치는 30cm의 콘크리트 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도 공항이 다 건설되고 나서야 운영 보수 유지를 맡았기 때문에 건설 당시 누가 이 둔덕을 만들었는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제 개항 때부터 국토부에서 다 이제 지어가지고 저희는 인수를 하고 에어사이드에 있는 항해안전시설 특히 이런 로장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 개항 당시 공사를 맡았던 금호건설도 오래된 일이라 누가 그 둔덕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토부는 계속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둔덕 말이에요. 거기 흙을 갖다 놨고 그리고 또 잔디까지 깔아놨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누군가 보고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종사들도 위험을 또 느끼고 피해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흙과 잔디로 덮여 있어서 그 안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네. 국토부에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초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기둥과 흙이 거의 꼭대기 부분까지 채워진, 그래서 끝부분에 콘크리트가 이제 노출된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15년 정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비바람에 노출이 돼서 그 장비들도 조금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런 받침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한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그렇게 흙과 잔디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네. 심지어 15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가 노출되어서 개량 공사를 하면서 다시 흙과 잔디로 덮고 그 위에 콘크리트 판을 추가 설치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있던 거를 없애기는커녕 거기다가 지금 더 단단한 콘크리트 상판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상판을 올린 이유는 로컬라이저가 흔들렸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설계업체의 설계대로 공항공사가 승인해줬다는 겁니다. 혹을 떼기는커녕 오히려 혹을 더 붙인 꼴이 된 겁니다. 네. 공사 발주처인 공항공사, 설계를 맡은 업체, 또 시공을 한 건설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이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면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있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데 보는 사람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승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무안공항 참사 활주로 인근에서 MBN 취재진이 보잉 737 비상착륙 매뉴얼 설명서 조각을 발견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당시 긴박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면서도 정작 이런 유류품이 수거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공항 밖 담장까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참사 현장에서 발견한 뜯어진 쪽지입니다. 사고기인 보잉 737 800기종이 비상 상황 시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최소 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적힌 매뉴얼입니다. 뜻기는적으로 미뤄 공항에 착륙시키려 했던 조종사의 필사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국토교통부도 QRH로 불리는 이 매뉴얼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QRH라고 조종사가 비상시에 쓰는 그 급하게 찾을 수 있는 퀵 레퍼런스 핸드북이라고 그런 매뉴얼 등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쪽지가 처음 발견된 건 참사 나흘째인 지난 1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유류물이 현장에 남아있는지 몰랐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경찰과 조사당국은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을 벌였다지만 매뉴얼 쪽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쪽지가 발견된 곳은 사고 지점부터 200m 떨어진 공항 담장 밖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금방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승객이 갖고 다녔던 서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항공사고조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중요한 단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사상 최악의 여객기 참사로 기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런데 국가 애도 기간에 제주항공의 모 기업인 애경그룹이 경품 추첨 등 축제성 내부 행사를 강행한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품 행사가 진행된 날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31일이었습니다. 목도리 그리고 장갑 세트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품 추첨에 행사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마지막 럭키드로우를 좀 준비했습니다. 농담조의 성과급 소식엔 직원들의 환호성마저 터져나옵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제주항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성과급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무색게 하는 이 행사는 경기 수원시 소재 호텔인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 종무식 현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참사 당사자인 제주항공의 모기업 애경그룹이 소유한 호텔이라는 겁니다. 그룹 계열사가 항공 참사와 연관됐는데도 연말 내부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호텔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은 안 되는 분이고 이렇게 사실이 되면 호텔 측에 해당 내용을 질문하자 담당자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게 없어가지고 거기 담당 직원은 좀 다른 업무 때문에 좀 자리가 비운 상태이고 애경그룹은 해당 호텔이 위탁 운영 중인 터라 행사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불찰은 인정했습니다. 위탁 경영한다고 해서 저희와 관계된 협력사나 이런 업체들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강력하게 저희도 항의도 할 거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부적절한 행사로 모기업 측의 애도와 사과에 진정성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야탐역 인근 8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1층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때 대응 2단계까지 발효가 됐습니다. 현장 연결에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분당 야탑동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검게 탄 상가 건물에서 오늘 오후 4시 37분쯤 큰 불이 났습니다.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상가 건물인데요. 이 불은 상가 건물 1층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5개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 당시 건물 1층에서 빨간 불길이 보이고 일대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합니다. 큰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히면서 대응 단계는 오후 5시 20분쯤 1단계로 하향됐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270명이 구조됐고 70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는데요. 이 다행히 인솔자를 따라 지하 5층으로 내려가면서 연기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연기 흡입,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등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요. 앞 사람만 보고 옷으로 코 막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코랑 다 옷이랑 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네, 현재까지 모두 2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서 건물 내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야타동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이조입니다.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도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 국내 경제가 다시 한 발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한자리에 모인 경제계 인사들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신년 인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경제계는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를 가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년 인사회에 모인 주요 경제계 리더들은 현재 맞닥뜨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새해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도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에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고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제계는 입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로 하루 종일 어수선한 전국이 이어졌지만 금융시장은 모처럼 만에 웃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가 크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제된 듯해서 그런 듯한데 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했죠. 최은영 기자입니다. 2024년에 이어 새해 첫 거래일도 약세를 보였던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44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3% 가까이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36거래일 만에 700선을 탈환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이런 폭풍 매수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체포 시도가 이루어진 오전에 코스피는 2,454까지 올랐다가 집행 중단 소식에 오름폭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흐름들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도 내렸습니다. 특히 달러 지수가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달러를 보였지만 추가적인 원화 가치 하락은 없었습니다. 원화 자체의 약세 요인이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점치면서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될지와 함께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등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오는 8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정도로 비관적 전망이 나온 터라 경제부처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새해 업무의 시작인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올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습니다. 18개 부처와 4개 위원회가 대상으로 기간은 5일로 줄였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8일 첫 보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4곳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1.8%로 예상된 데다 수출 증가율이 1.5%로 0.4%포인트나 떨어질 것이란 예측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엔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에서 사회 분야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최 권한대행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어 외교와 안보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F4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까지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업무 보고를 기점으로 대행 체제도 안정화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비판론도 수그러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예상돼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일요일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길이 마을까지 위협합니다. 나무 사이로 치솟는 불길에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안 지역의 건조특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된 건조주의보로 인해 가지고 좀 탈 수 있는 물질이 좀 바짝 말라 있는 상황이고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그런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초속 10m 넘는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예보돼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3, 4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해상의 따뜻한 서풍 기류가 내륙의 찬 공기와 부딪히며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5일 일요일 강수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 저녁 무렵 눈발이 가장 거셀 거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에서 8cm, 강원도 3에서 10cm, 충청권 1에서 5cm, 전라 경상권 1cm 내외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요즘 전국이 말 그대로 콜록콜록하고 있습니다. A형 독감 환자가 9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이 독감주의보까지 발령한 건데 영유아가 쉽게 걸리는 RS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 호흡기 질환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만 2살 아동인 A군은 일주일 전 시작된 감기 기운이 심해져 결국 입원했습니다. 체온이 39.2도까지 올랐는데 검사 결과 A형 독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감기랑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독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입원까지 해야 되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만 해도 1000명당 7.3명이었는데 마지막 주엔 73.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새 912%나 폭증한 것으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A형 독감뿐만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RS 바이러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 영유아 환자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질병 모두 고열과 근육통, 기침 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합병증이 별로 없는 일반 감기와 달리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못 먹고 처지고 탈수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산소 투여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밀폐된 환경에서 접촉이 많아져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을 피하려면 건조해진 코와 목을 촉촉하게 관리하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 면역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해 첫날 미국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발한 테슬라 차량 안에는 현역 미군 특수부대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뉴올리언스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 테러를 언급하며 국경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차량 테러 사건을 자신이 늘상 주장했던 불법 이민자 이슈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용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갑자기 폭발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 트럭 안에서 사망한 운전자의 신원은 뜻밖에도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소속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사망자는 제10 특수부대 소속 매슈 리벨스버그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력이 있으며 휴가 중인 상태였습니다. 또 수사당국은 차량 폭발 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 investigation, and that first and foremost is a military identification. We also discovered through the coroner's office that the individual had sustained a gunshot wound to the head prior to the detonation of the vehicle. 앞서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픽업 트럭 돌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 이후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를 틈타 세력을 재건하고 추종자 선동을 통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뉴올리언스 테러를 언급하며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 잠재적 범죄를 막기 위해 국경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는 20일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최근 미국으로 송환된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 현지 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가 받는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6도, 부산은 8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